차가운 밤 공기가 통유리창에 부딪혀 스며드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윤서연에게는 그저 거대한 무채색의 점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의 소파에 몸을 기대고 만삭으로 무거워진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일 때마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지만 그 미소는 곧 깊은 고독감에 묻혀 사라졌다. 남편 강민혁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진성그룹의 유능한 CEO인 그는 언제나처럼 바쁜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서연은 한때 그의 옆에서, 아니 어쩌면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진성그룹을 이끌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혁과의 결혼과 임신 이후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사위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민혁은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채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연을 보자 억지로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그녀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따스함이 없었다. 몸은 좀 어때? 아기는 괜찮고. 민혁은 의무적으로 물으며 그녀의 배를 스치듯 만졌다. 그의 손길에서는 아주였지만 분명히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지만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임신으로 인해 예민해진 후각 탓이거나 혹은 그가 만났던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 중 누군가의 향일 거라고. 괜찮아요. 당신이야말로 힘들었죠. 저녁은 먹었어요. 서연은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물었다. 민혁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행동은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서연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본을 따르는 배우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존재했다. 식탁에는 정성껏 준비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민혁은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표면적인 것들에 머물렀다. 과거 두 사람이 밤을 새워가며 회사의 미래를 논하던 열정적인 대화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서연을 진성그룹의 핵심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참 여보, 하와이 지사에서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내일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중요한 계약건이라 내가 직접 가봐야 해. 민혁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출산 예정일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하와이라니. 그곳은 비행기로만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곳이었다. 지금요. 하지만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꼭 당신이 가야 하는 일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그의 결정에 반대하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듯 단호했다. 그녀의 불안을 그저 예민한 임산부의 투정으로 치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미안해 서연아. 나도 정말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번 계약은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당신과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내가 성공시켜야 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올게. 길어도 사나흘이면 될 거야.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설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민혁의 숨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거센 폭풍우에 휩싸인 듯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강한 예감이 그녀를 올감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출장 그녀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그리고 그에게서 났던 낯선 향수 냄새까지 모든 조각들이 불길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출장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그의 여행 가방에 비즈니스용 정장이 아닌 화려한 리조트룩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말았다. 하와이 지사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사람의 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서연은 무언가 물어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민혁은 떠나기 전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몸조리 잘하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김 비서한테도 다 얘기해뒀으니까 걱정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거대한 우주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민혁이 떠나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지도. 그저 아이를 낳고 나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배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양수가 터져 나왔다. 예정일보다 훨씬 이른 갑작스러운 진통이었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당연히 민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는 비행기에 탔을 것이다. 하와이로 향하는 비행기. 서연은 절망감에 숨이 막혔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의식은 흐려져 갔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119 버튼을 눌렀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서연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같은 시각 하와이행 1등석에 앉은 강민혁은 옆자리의 여자와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 여자는 진성그룹의 법무팀장 최유라였다. 이제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되겠네요. 민혁 씨. 유라가 속삭이자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휴대폰은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서울에 남겨진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는 그의 머릿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 찬 미래만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이 실려간 병원의 수술실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과다출혈과 쇼크로 인해 산모와 아이 모두 위중한 상태였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사투가 벌어지는 동안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다. 아무도 그녀의 곁을 지켜주지 않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서연은 생과 사의 경계를 홀로 외롭게 헤매고 있었다. 거대한 배신의 서막은 그렇게 잔인하게 올랐다. 서연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흐릿한 의식 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를 향한 믿음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껍데기가 자신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수술실의 차가운 금속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서연은 아버지를 떠올렸다. 평생을 바쳐 진성그룹을 일구고 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유일하게 반대했던 결혼이 바로 강민혁과의 결혼이었다. 아버지는 민혁의 눈빛에 서린 야망을 꿰뚫어 보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었던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했지만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서연아. 특히 네가 가진 것을 탐하는 사람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 목소리가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예견한 것처럼 뇌리를 스쳤다.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산모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수혈팩 더 준비해 의사의 고함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 그것이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 대한 복수의 시작이자 어리석었던 과거의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꺼져가는 의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한편 강민혁과 최유라는 하와이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와이키키 해변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를 자축했다. 윤서연이 서명한 주식 양도 계약서와 위임장 모두 완벽하게 처리됐어. 내일 이사회가 열리면 진성그룹은 완벽하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거야. 민혁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최유라는 그의 품에 안기며 교활하게 웃었다. 그 여자 지금쯤이면 뭘 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출장 간 줄로만 알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겠죠. 곧 태어날 아기 생각에 행복해 하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가시 돋친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에게 윤서연은 이미 과거의 인물이자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민혁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그 여자한테 회사를 경영할 능력은 없어. 아버지 덕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지. 진성그룹은 이제 나 같은 유능한 경영자가 이끌어야 해. 이게 바로 회사를 위한 길이야. 그는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정당한 승계자라고 생각했다. 탐욕은 그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킨 지 오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보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죽음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권력과 부, 그리고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뿐이었다. 진정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꺼진 것은 동이 틀 무렵이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의료진은 기적적으로 서연과 아이를 모두 살려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갓 태어난 아기는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온 탓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숨을 힘겹게 내쉬고 있었다. 외로운 싸움의 첫 번째 라운드는 그렇게 위태롭게 끝이 났다. 윤서연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온몸을 옥죄는 듯한 통증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였다. 그녀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를 통해 자신이 병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기억의 마지막 조각은 배를 쥐어짜는 고통과 함께 119 버튼을 누르던 순간이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낯선 간호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눈을 깜빡였다. 그러자 흐릿했던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되찾으며 중환자실의 차가운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몸에는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욱신거렸다. 마치 거대한 트럭에 치인 듯한 느낌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이였다. 내 아이는 괜찮은 걸까? 서연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읽은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기는 무사해요. 아들이고 지금은 인큐베이터에 있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산모님이 큰 수술을 받으셔서 그런데 이제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의 통증을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렬하게 밀려왔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그때 문득 남편 강민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서연은 간호사에게 휴대폰을 달라는 손짓을 했다. 연락을 해야 했다. 하와이에 있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가 이 소식을 들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달음에 달려올 것이라고 그녀는 여전히 믿고 싶었다. 간호사가 건네준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통화 기록에는 그에게 걸었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바로 그때 하와이의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는 강민혁과 최유라가 여유롭게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달콤한 술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민혁은 어젯밤 서울의 비서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사모님 무사히 출산하셨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전합니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최유라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자기 민혁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니, 별일 아니야. 윤서연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네. 생각보다 좀 빨랐을 뿐 예상했던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와 갓 태어난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궁금증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귀찮은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후련한 표정이었다. 최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잘 됐네요. 이제 정말 그 여자와는 모든 게 끝난 거니까. 이혼 서류는 예정대로 오늘 접수될 거고,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이기면 진성그룹은 완벽하게 우리 차지가 되는 거죠.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잔인한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다. 서연이 중환자실에서 고통과 싸우고 있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미래의 부와 권력을 나누어 가질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에게 있어 서연과 그녀의 아이는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위한 마지막 걸림돌, 그리고 이제는 제거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서연은 민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말이다. 바쁜 거겠지. 중요한 계약 중일 거야. 서연은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시간은 지옥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이틀 후 서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여전히 몸은 불편했지만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신생아실로 향했다.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고 연약한 생명. 자신의 아들을 처음 본 순간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작은 아이가 지난 며칠간 자신이 버텨낸 이유이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였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보며 한참을 울던 서연은 병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이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도, 잠시 변호사가 내민 서류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윤서연 씨 되시죠? 강민혁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서류는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청구서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혼 재산 분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인한 파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재산 분할 항목에는 그녀 명의로 되어 있던 진성그룹의 모든 주식을 강민혁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며칠 전 민혁이 회사의 긴급 자금 유동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밀었던 서류들이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그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서명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출장 꺼져 있던 휴대폰, 그리고 다정함 속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눈빛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그녀가 아이를 낳기 위해 사경을 헤매는 순간을 정확히 노렸던 것이다. 가장 무방비하고 약해진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이것은 강민혁 씨가 윤서연 씨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는 주변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민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유라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윤서연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아니, 이제 알게 되겠지.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진성그룹은 이제 내 거야. 아니, 우리 거지. 그 뒤로 이어지는 최유라의 교태 성린 웃음소리와 두 사람의 키스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서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가장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다. 서연은 비명조차 지을 수 없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사랑, 믿음,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과 기만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남편과 그의 정부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버려진 것이었다. 아이를 낳고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축하가 아닌 지독한 배신과 파멸의 선고였다. 변호사가 나가고 병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와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녀는 녹음기를 손에 꽉 쥐었다. 강민혁과 최유라의 웃음소리가 담긴 이 작은 기계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다. 복수를 위한 심장.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그리고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되찾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더욱 강해져야만 했다. 핏기 없는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다짐이 새어나왔다. 강민혁, 최유라, 내가 반드시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줄게.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상처 입은 암사자는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윤서연은 한 손으로 찢어진 아랫배의 상처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혼 서류를 구겨질 듯이 쥐었다. 변호사가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던 그녀의 눈동자에서 절망과 슬픔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냉기와
이글거리는 분노가 자리 잡았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연약한 아내는 이미 죽었다. 그녀는 고통도 잊은 채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수술 부위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보다 더 큰 심장의 통증이 육체의 고통을 압도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남편,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까지.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빼앗기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곁에 잠든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아이였다. 서연은 아기 침대로 다가가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강민혁과 최유라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며 승리에 도취해 있을 이 순간 그들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바로 윤서연 자신을 그리고 그녀의 아이를 살려두었다는 것. 절망은 사치였다.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서연은 머릿속을 빠르게 회전시키기 시작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명목상 부회장이기 이전에 아버지 윤 회장 밑에서 10년 넘게 경영 실무를 익힌 진짜 주인이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서연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그를 빛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강민혁, 넌 날 잘못 건드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강민혁이 회사를 장악한 후 아버지의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숙청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강민혁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반기를 들었던 충신들이었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했다. 서연은 간호사를 통해 몰래 비서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비서는 아직 강민혁의 사람이 되지 않은 서연이 직접 뽑은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김 비서, 아무도 모르게 대포폰 하나만 구해다줘. 내 개인적인 용무로 필요해. 그리고 박진태 전무님 연락처 좀 알아봐줘. 조용히. 그녀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몇 시간 후 김 비서가 몰래 건네준 새 휴대폰을 손에 쥔 서연은 깊은 심호흡을 했다. 박진태 전무. 그는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오른팔이자 진성그룹의 재무를 총괄했던 CFO였다. 강민혁은 그를 경영 비효율이라는 명목으로 가장 먼저 해고시켰다. 박 전무는 강민혁의 야망을 일찌감치 경고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낯설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전무님. 저 서연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전무는 서연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부회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목소리가 왜,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지난 며칠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출산 수술, 그리고 강민혁의 배신, 이혼 소장과 주식 양도 계약서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 전무는 경로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강민혁 그 뱀 같은 놈이 결국 일을 저지를 줄 알았다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박 전무는 분을 사귀지 못하며 말을 이었다. 언젠가 강서방이 부회장님을 헤아려 들거든.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회장님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놈의 야심을 막지 못해 이 꼴이 났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니에요, 전무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절 좀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도와드려야죠.
지금 어디십니까? 아직 병원이에요. 몸을 추스르는 대로 움직일 생각입니다. 우선 강민혁이 빼앗아간 제 주식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놈 혼자 한 짓이 아닐 겁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법무팀장 최유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녹음기가 손안에서 뜨거워졌다. 최유라, 그 여자도 한패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하와이로 떠났어요. 박 전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유라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자 법무팀장 자리에 앉기 전부터 강민혁과 수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마 법적인 부분을 그 여자가 모두 처리했겠지요. 주식이 강민혁 개인 명의로 바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을 겁니다.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맞아요. 강민혁이 몇 년 전에 세금 문제라며 해외에 서류상 회사 몇 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회사들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진성그룹의 부회장으로서 결제했던 수많은 서류를 기억 속에서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과 회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박 전무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몇 개의 유령 회사 이름을 읊었다. 전무님, 우선 이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아버님을 따르던 분들을 다시 모아주세요. 감사팀의 오 부장님, 전략기획실의 황 차장님, 강민혁에게 쫓겨난 분들 모두요. 이건 전쟁이에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겁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다시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아이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반드시 우리 것을 되찾아올게. 네가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저 악마 같은 자들에게서 다시 가져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열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강민혁과 최유라는 지금쯤 하와이에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서연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다. 서연은 진성그룹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강민혁이 그녀의 모든 권한을 차단했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서연은 과거 아버지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백도어 계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코드를 입력했다. 접근 승인.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강민혁은 아직 그녀를 반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재무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CEO가 된 이후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프로젝트들이 비정상적으로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강민혁과 최유라가 남긴 탐욕의 흔적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는 분명 허점이 존재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이 서명했던 주식 양도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날인된 법무법인의 이름은 생소한 곳이었다. 최유라가 속한 진성그룹 법무팀이 아닌 외부 법무법인을 이용한 것이다. 꼬리를 감췄군. 서연은 즉시 박 전무에게 이 법무법인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다. 그곳이 바로 강민혁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구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다. 수술 부위에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녹음기를 틀었다. 강민혁과 최유라의 역겨운 웃음소리는 그 어떤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았다. 고통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복수를 위한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문턱에서 아이를 안고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박 전무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도착했다. 그가 모은 올드 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서연이 지목했던 유령 회사 중 하나에서 거액의 자금이 입출금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하와이의 한 고급 부동산 법인이었다. 하와이. 서연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들의 밀월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훔친 돈으로 새로운 낙원을 건설하려는 계획의 일부였다. 서연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퇴원 수속은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윤서연은 강민혁이 병원 측에 심어둔 눈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퇴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박진태 전무가 준비한 차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갓 태어난 아들은 그녀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언덕에 위치한 안전가옥은 박 전무의 개인 별장이었다. 이곳은 강민혁의 감시망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곳이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아기를 침대에 누이고 곧바로 거실을 임시 지휘 본부로 꾸몄다. 박 전무가 미리 연락해둔 올드가드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아버지가 신임했던 감사팀의 오 부장, 그리고 전략기획실의 황 차장이었다. 그들은 모두 강민혁에 의해 억울하게 밀려난 이들이었고 서연의 복수를 돕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복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진성그룹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수술의 여파로 여전히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병원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강민혁과 최유라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담긴 녹음기 역시 테이블 위에 놓였다. 박 전무님 하와이 부동산 법인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연이 가장 먼저 물었다. 박 전무는 두꺼운 서류철을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다.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와이의 초호화 빌라는 강민혁의 이름이 아닌 최유라 개인 명의로 계약되었습니다. 계약금은 물론 진성그룹의 유령 회사에서 흘러나온 돈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역시 강민혁은 최유라를 이용하고 최유라는 강민혁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자기 몫을 따로 챙기고 있었던 거군요.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공조에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무너뜨릴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터였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다. 오, 부장님 회사 내부의 자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강민혁이 분명 불필요한 프로젝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겁니다. 서연의 시선이 감사팀장이었던 오 부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이 비밀리에 입수한 내부 감사 자료를 내밀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민혁이 CEO가 된 직후 승인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몇 개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특정 하청업체들과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청업체들의 서류상 주소를 따라가 보니 모두 최유라가 고문 변호사로 있는 그 외부 법무법인과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공사비는 시장가의 2배 이상으로 부풀려졌고 그 차액이 고스란히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오 부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의 돈을 저들이 그렇게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그 돈이
강민혁과 최유라에게로 흘러들어갔다는 직접적인 증거 말입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분노를 억누르고 냉철하게 핵심을 찔렀다. 복수는 감정이 아닌 차가운 증거로 완성되어야 했다. 물론입니다. 자금의 일부는 최유라의 하와이 빌라로 그리고 나머지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그 계좌의 실소유주가 강민혁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박 전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들은 서연이 병상에 누워 절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시간 동안 서연의 충신들은 조용히 그들의 목을 조일 밧줄을 엮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내부에 혼란을 심는 것이었다. 서연은 전략기획실 출신의 황 차장을 바라보았다. 황 차장님, 지금 강민혁 밑에 있는 임원들 중에 가장 탐욕스럽고 의심 많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살짝만 건드려도 스스로 무너질 만한 약한 고리 말입니다. 황 차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댔다. 재무 담당 이사인 서정훈 상무입니다. 그는 강민혁의 라인을 타고 그 자리에 올랐지만 원래부터 자기 입속을 챙기는 데는 도 같은 인물입니다. 아마 비자금 조성에도 깊이 관여했을 겁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를 언제든 버릴 카드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서연은 즉시 계획을 세웠다. 좋아요. 황 차장님은 서정훈 상무에게 익명의 제보를 하세요. 강민혁이 모든 비자금 혐의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최유라와 함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요. 증거로는 최유라 명의의 하와이 빌라 등기부 등본 사본을 첨부하세요. 이것은 그들의 견고한 성에 균열을 낼 첫 번째 망치질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박 전무님, 오 부장님,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 특별수사팀에 넘길 준비를 해주세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강민혁이 하와이에서 돌아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릴 겁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하와이의 눈부신 태양 아래에서 강민혁은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 최유라는 파라솔 아래에서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윤서연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고 진성그룹은 완벽하게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때 강민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에 있는 서정훈 상무였다. 회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사를 시작했다는 둥, 회장님께서 최 변호사와 해외로 도피할 거라는 둥, 서 상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익명으로 받은 이메일을 보고 패닉에 빠진 상태였다. 강민혁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서 상무 지금 나 휴가 중인 거 몰라. 그깟 뜬 소문에 흔들릴 거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시끄럽게 굴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 난 며칠 뒤에 돌아갈 테니까.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의 오만함은 서정훈 상무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정훈 상무는 강민혁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강민혁의 비자금 관련 내부 자료들을 따로 챙기기 시작했다. 윤서연이 심어둔 불신과 공포의 씨앗이 성공적으로 발아한 순간이었다. 강민혁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아내가 서울에서 거대한 그물을 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창밖에 어두워지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품에서는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저 악마들이 축배를 들고 있는 저 화려한 성을 무너뜨리고 너의 자리를 되찾아 줄게. 그녀의 조용한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달콤한 밀월 여행이자 승리의 축배를 끝낸 강민혁과 최유라가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최고급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여유로움은 감출 수 없었다. 강민혁은 자신을 마중 나온 비서에게 가방을 던지듯 맡기고는 곧바로 회사의 상황을 물었다. 그는 윤서연이 어떻게 되었는지 따위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별일 없었나, 내가 없는 동안 회사 분위기는 어땠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게 서정훈 상무님께서 계속 회장님을 찾으셨습니다. 검찰 내사 소문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서정훈이 그 쓸모없는 놈. 고작 그 정도 소문에 벌벌 떨다니. 내일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유라 역시 그의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서상무가 겁이 좀 많아야죠. 어차피 다 끝난 일인데 내일 이사회가 끝나면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진성그룹에서 영원히 지워질 거예요. 그들은 승용차에 오르며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 진성그룹 본사 사옥은 아침부터 얼음장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숨을 죽였다. 강민혁의 라인을 탄 임원들은 의기양양하게 로비를 활보했지만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오랜 직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윤 회장 시절의 안정감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특히 서정훈 상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이사회실을 향했다. 그는 밤새 강민혁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익명으로 받은 이메일 속 최유라 명의의 하와이 빌라 등기부 등본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강민혁이 자신을 방패막이 삼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도망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살 길을 모색해야 했다. 강민혁과 최유라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회사 로비에 들어섰다. 모든 직원이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강민혁은 그 시선들을 즐기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고층 이사회실에 도착하자 이미 모든 이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강민혁의 편에 선 이사들은 아첨하는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강민혁은 상석에 앉아 좌중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쁘신 와중에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대하고도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진성그룹은 안타깝게도 구시대적인 경영 방식과 비효율적인 리더십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선대 회장님의 업적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더 빠르고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회사를 위한 것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윤서연을 겨냥한 비난이었다. 특히 윤서연 전 부회장은 최근의 개인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진성그룹의 중책을 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위선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사들 중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감히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못했다. 연설이 끝나자 최유라가 법무팀장 자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이사들에게 나누어 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결과 윤서연 전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진성그룹의 모든 지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민혁 회장님께 양도되었습니다. 이는 윤서연 씨 본인의 자필 서명이 날인된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그녀는 마치 판결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두 분은 성격 차이로 인한 중대한 파탄을 사유로 합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서연 씨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경영에 관여할 어떠한 법적, 도의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사회실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몇몇 이사들은 서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혁은 최유라의 완벽한 일처리에 만족하며 다시 일어섰다.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차례였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서연 씨를 진성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임하고 제가 진성그룹의 단독 회장으로서 모든 경영권을 승계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그는 거수 표결을 요청했다. 강민혁이 미리 매수해둔 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서정훈 상무 역시 울며 겨자먹기로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강민혁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서연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강민혁이 승리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이사회실의 문이 아무런 노크 소리도 없이 거칠게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강민혁과 최유라의 얼굴에서 승리의 미소가 굳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그들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두려워했던 이가 서 있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지옥에서 막 돌아온 듯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한 모습의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병색이 완연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은 그녀의 차가운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핏기 없는 얼굴 대신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찬 눈빛이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악과 불신이 들어찼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윤서연,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당장 경비 불러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목소리는 당황함으로 인해 날카롭게 갈라지고 있었다. 최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완벽했던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무너졌어야 할 여자가 지금 사형 집행인처럼 당당하게 자신들 앞에 서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 역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해깊지 못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강민혁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그것은 마치 강민혁의 심장을 옥죄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뒤를 이어 박진태 전무와 오 부장이 굳은 표정으로 뒤따랐다. 경비호, 당신의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날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녀는 곧장 회의 테이블의 중앙으로 걸어가 강민혁이 막 의사봉을 쥐려던 바로 그 자리에 섰다. 그녀는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사님들, 방금 전 강민혁 씨가 제 회의만을 통과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미래라는 것이 한낱 사기꾼과 그의 정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서연의 말에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부라는 단어에 최유라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강민혁이 다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를 경멸하듯 쳐다보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다 같이 들어보면 알겠죠. 강민혁 씨가 하와이로 긴급 출장을 갔을 때, 저와 제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에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두 남녀의 은밀한 대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민혁과 최유라가 하와이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나누었던 대화였다. 윤서연을 얼마나 완벽하게 속였는지, 그녀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조롱하는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유라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윤서연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아니, 이제 알게 되겠지.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강민혁의 목소리에 이어 최유라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녹음기를 끄려고 했지만 박 전무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강민혁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라고.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보았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서연은 오 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오 부장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즉시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목록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강민혁이 승인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연결된 도표가 이어졌다. 강민혁 씨는 CEO가 된 직후 존재하지도 않는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인 계약을 승인한 것이 바로 서정훈 상무님 당신이죠. 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정훈 상무에게 향했다. 서 상무는 마치 심장이 멎은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굳어 있었다. 서 상무님, 강민혁 씨가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최유라와 함께 도망칠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저 쓰고 버려질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걸. 서연의 말은 서정훈 상무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뿐임을 깨달았다. 서정훈 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닙니다. 전 억울합니다. 강민혁 회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강 회장님이 직접 서명한 비자금 지시 내역서 원본이 있습니다. 전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배신자가 또 다른 배신자를 물어뜯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은 믿었던 부하의 배신에 눈이 뒤집혔다. 이 배신자 새끼가 그가 서정훈 상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박 전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이 끔찍한 진실 공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최유라 씨, 당신은 법무팀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강민혁의 범죄를 돕고 법률 자문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죠. 서연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하와이의 초호와 빌라 등기부 등본이 나타났다. 소유주 이름란에는 선명하게 최유라 세 글자가 박혀 있었다. 이 빌라의 구입 자금 정확히 1천만 달러 모두 진성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송금되었습니다. 당신은 강민혁을 돕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당신 몫을 따로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법무팀장이 횡령과 배임 그리고 범죄 수익은닉을 주도한 셈이죠. 변호사 자격증이 아깝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유라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교활함과 탐욕이 스스로의 목을 조른 결과였다. 강민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정훈의 증거와 최유라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민혁 씨, 서연이 그에게 다가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 가려 했던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당신은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자격도,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도, 그리고 진성그룹의 회장이 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니까요. 강민혁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네가 감히 날 심판해. 윤서연, 넌 날 이길 수 없어. 이사님들, 저 여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전부 모함입니다. 그가 이사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사회실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서연의 측근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강민혁과 최유라에게로 향했다. 이 모든 것은 윤서연이 미리 계획해둔 마지막 단계였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하게 추락하는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다. 수사관의 우두머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강민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어서 다른 수사관이 최유라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내 들었다. 최유라 씨, 당신 역시 동일한 혐의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두 분 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강민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했다. 이거나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진성그룹 회장이야. 윤서연 내년 지시지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추악한 외침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현실을 외면할 뿐이었다. 최유라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초라한 범죄자만 남아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진성그룹의 정상에서 그들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서연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늘 이사회에서 통과된 모든 안건은 무효입니다. 진성그룹은 오늘부로 제가 다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에 있는 분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무너진 왕국을 되찾은 여왕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기나긴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이를 향한 모성애이자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었다. 강민혁과 최유라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간 이사회실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이사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잔해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지지했던 인물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자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범죄의 공범이 될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윤서연은 그들을 하나하나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닌 무너진 왕국을 재건해야 하는 군주의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수습할 첫마디를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벌어진 모든 일은 진성그룹의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이사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강민혁의 탐욕에 동조했고 또 다른 일부는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박진태 전무에게 눈짓했다. 박 전무는 준비해온 서류를 이사들 앞에 놓았다. 그것은 강민혁의 불법 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했던 이사들의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문책할 때가 아닙니다. 진성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시간부로 저는 진성그룹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겠습니다. 강민혁이 승인했던 모든 불법적인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하며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진태 전무님을 CFO 겸 부회장으로, 오 부장님을 감사실장으로 즉시 복직시킵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윤서연의 등장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녀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명백한 정당성으로 좌중을 장악했다. 그렇게 진성그룹의 가장 길고 어두웠던 이사회는 막을 내렸다. 서연은 지체할 시간 없이 곧바로 회사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 후 몇 달간 진성그룹은 거대한 경랑에 휩싸였다. 강민혁과 최유라의 재판은 대한민국 전체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배신 행각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서정훈 상무는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고 그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강민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법정은 그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에 경악했다. 특히 아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 사경을 헤매는 순간 정부와 함께 해외로 도피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유라 역시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범죄를 주도한 혐의가 더해져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은 강민혁에게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0년을, 최유라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들이 훔친 돈으로 장만했던 하와이의 호화 빌라를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은 몰수되어 진성그룹에 반환되었다. 그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는 순간까지도 서로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공조는 가장 비참한 파멸로 끝을 맺었다.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윤서연은 진성그룹을 뿌리부터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민혁이 심어둔 무능하고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랐던 능력은 있지만 강민혁에게 밀려났던 충신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서연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다. 낮에는 회장으로서 수백 건의 서류를 결제하고 구조 조정 계획을 지휘했으며 밤에는 엄마로서 갓난아들 지훈을 돌보았다. 그녀의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미래,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버텼다. 얼마 후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윤서연은 그간의 회사 정상화 과정과 미래 비전을 주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과 압도적인 경영 능력의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그녀를 진성그룹의 제5대 회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자리에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올라섰다. 그녀의 취임 첫마디는 투명 경영과 책임 경영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불투명한 관행을 모두 철폐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향상시키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진성그룹은 서연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상처를 회복하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지훈이 첫 돌을 맞이할 무렵이었다. 진성그룹은 윤서연 회장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있었다. 비자금 스캔들의 오명은 씻겨나갔고 오히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윤서연의 리더십이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연은 회장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곳은 한때 강민혁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던 자리이자 그전에는 아버지가 땀과 열정으로 회사를 이끌던 자리였다. 이제는 완연히 그녀의 자리가 되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눈부신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노크를 하고 들어와 그녀의 품에 잠든 지훈을 안겨주었다. 회장님, 이제 퇴근하셔야죠. 아드님이 계속 어머님을 찾네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들을 받아 안았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 그녀의 옷깃을 꼭 쥐었다. 이 작은 생명이야말로 그녀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낸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지훈을 안은 채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석양이 서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1년 전 이 병실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절망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배신감에 몸서리쳤던 밤, 복수를 다짐했던 순간, 그리고 거대한 적을 무너뜨렸던 그날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아내도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딸도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을 뚫고 살아남은 생존자였고 아들을 지키는 강인한 어머니였으며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진성그룹의 회장이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운 장본인이 되었다. 서연은 아들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지훈아, 저길 보렴. 저 모든 것이 네가 살아갈 세상이고 엄마가 너에게 물려줄 미래란다. 엄마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더 강해질 거야.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보다 더 단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아들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인 책상을 쓸었다. 보고 계시죠?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진성그룹의 새로운 태양은 그렇게 떠오르고 있었다. 지독한 배신과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그 무엇으로도 꺼트릴 수 없는 강인하고 눈부신 태양이었다.